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23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대단원 2단원의 중단원도 이제 2단원으로 들어가요. 동아시아의 변화와 근대적 개혁의 추진에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중국과 일본이 근대화를 추진하다.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뭔가 근대화, 근대적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느낌은 알겠는데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근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말해서 근대화는 전통 사회에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전통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까지 나아가는 이런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왕이나 아니면 어떤 권력자가 독단적으로 이제 정치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정치의 참여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이루어지면은 근대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기계가 발명돼서 이제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장이 가동이 되고 대규모로 물건이 생산이 되고, 이런 것들 산업이 발전하고,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경제적으로 근대화를 이뤘다고 말을 하고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 이제 신분제 사회가 없어지고, 신분제가 없어지고, 인권이 보장되고, 이런 모습들, 이런 게 보이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근대화다, 근대적인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사회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점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먼저, 중국이 이제 근대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중국의 근대화 정책을 양무운동이라고 합니다. 양무운동은요, 여러분들 1861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1894년에 이제 종료가 되는데, 1861년 시작된 때를 보면은 우리 고종이 즉위한 게 1863년이니까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2년 전부터 이제 중국은 근대화 정책 양무운동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당시에 청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청나라 여러분들 배웠었죠?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국가입니다. 이 여진족 다른 말로 얘들아 만주족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야. 자, 그리고 원래 중국 땅의 주인인 한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청나라 이 만주족, 여진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자, 이 중국이 양무운동을 왜 추진을 하고 있었냐면, 당시 배경을 먼저 볼게요. 왜 추진한 이유는 당시에 이 청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족 관료들, 한인이라고도 해요. 한족 관료들이 당시에 중국에서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이 일어났거든. 농민 반란이야. 청나라 정부에 저항하는 농민 반란인데,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무기를 들여와가지고 이 농민 반란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 무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우수성을 인식하고 우리도 한번 서양의 기술 받아들여 보자, 우리도 한번 발전해 보자 라고 하면서 추진한 게 양무운동입니다. 당시 여러분들 밑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 이건 중국의 대포, 그리고 중국의 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요거는 서양의 총, 서양의 대포, 서양의 함선이고, 이미 중국은 여러분들 이 양무운동이 시작되기 20년 전에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영국한테 지고 개항을 했던 그 과거가 있거든요. 그때 이미 서양 무기에 의해서 한번 발렸어. 그 발린 상태에서 그 서양 무기를 조금 써보면서 태평천국 운동 진압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당시에 한족이었던 중국번이라고 하는 사람, 이용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네 다 한인 관료야. 얘네가 중심이 돼서 양무운동을 추진을 하게 되고요. 추진할 때 원칙이 있어. 그 원칙이 뭐냐면 중국의 전통적인 체제, 기본적인 신분제도라든가 아니면은 기본적인 정치제도라든가 기본적인 제도나 사상, 정신은 유지를 하되 서양의 선진적인 기술만, 앞서 나가는 기술만 도입하자라고 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중체서용이라고 해. 중국의 것을 몸체자야, 몸으로 삼고, 서양의 것은 사용하기만 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걸 주장을 하면서 군수산업, 즉
군대와 관련된 것들, 군사와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공장과 산업시설을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서양의 유학생도 파견을 하면서 서양의 무기, 기술만 이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한계가 있어. 문제는 제도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근본적인 개혁 없이 단순히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거죠. 기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다 뒷받침해주는 제도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기술만 수용하려고 했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이 한인 관료들이 그냥 자기가 사는 지역들 중심으로 굉장히 국지적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 양무운동은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이런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중국의 한인 관료들의 모습도 현재 남아 있어요. 사진들. 자, 이제 일본의 근대화 정책 한번 볼게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는 1868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1868년에 청나라는 이제 양무운동을 한창 추진을 하고 있었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던 때야. 1868년. 자, 이때 일본에서 벌어진 메이지 유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지 유신은요, 여러분들, 이 사건 배경을 먼저 보면 당시 일본의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개항 이후에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하잖아.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한 이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 상품이 마구마구 수입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물가는 폭등하면서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세력들이 일본에 막 들어오게 되면서 서양의 강한 여러 국가들, 서구 열강이라고 하지, 서구 열강과 일본이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서로 통상을 하고 이러는데 일본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근데 이것 때문에 이런 불평등한 조약을 왜 서구, 미국, 유럽 이런 애들이랑 왜 맺냐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은 상태였어요. 당시에 일본은 여러분들 막부, 즉 무신정권이란 뜻이라고 했지. 에도 막부였어, 당시는. 에도 막부 기억나죠?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일본에는 이제 에도 막부가 수립되었잖아. 그래서 에도 막부가 우리한테 통신사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통신사라고 하는 외교 사절단도 보내줬었잖아. 그 에도 막부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야. 임진왜란 이후부터. 자, 이런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외국에 의해서 개항한 에도 막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에도 막부에 대한 반대 세력이 이 막부를 타도를 하게 되고요. 이제 막부는 여러분들 무신 정권이잖아. 이 무신이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국왕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수립된 새로운 정권을 메이지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메이지 유신으로 수립된 정부, 메이지 정부. 자, 지금 밑에 있는 자료 하나하나씩 볼게요. 요거는 당시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당하는 그런 일본의 모습들 그림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당시에 개항한 항구들 하코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도, 도쿄, 그리고 나가사키, 요코하마 이런 데 등등등 이런 항구들도 볼 수가 있고요. 당시에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주요 세력들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왕에게 권력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남긴 이런 그림들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세력들은요, 다양한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 메이지 유신으로 인한 개혁의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이들은 중국과는 다르게 문명개화를 주장을 합니다. 문명개화가 뭐냐면, 모든 문명, 일본의 모든 문화들, 모든 문명, 모든 것들을 개화해야 된다. 개화는 얘들아, 이거는 전부 다 이제 근대적으로 개혁하는 걸 개화라고 해.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제도든 사상이든 기술이든 모든 것들을 개화, 근대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야. 중국은 아까 중체서용이었잖아. 제도라든가 사상들은 냅두고 서양 기술만 받아들이자고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서양식으로 바꾸자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제 막부가 타도되고 왕이 다시 국왕이 중심이 됐다고 했잖아. 그래서 국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중앙집권적 입헌군주제를 수립을 합니다. 입헌군주제는 무슨 말이냐면 세워져 있다. 뭐가? 헌법이 있다. 입헌은 헌법이 있고 군주가 있다.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그 왕도 일반 사람들처럼 헌법 아래에 있는 제도야. 그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왕은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잖아. 왜냐면 왕이니까. 근데 입헌군주제에서의 왕은 헌법이 더 위이기 때문에 왕이 만약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왕도 처벌을 받아요. 헌법에 의해서. 왕도 헌법의 제약을 받는 제도. 이건 입헌군주제라고 하고 이거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여러분들 영국이야. 영국. 영국도 왕이 있는데 헌법의 제약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따온 거야. 본인들이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인 거죠. 자, 그리고 신분제도 폐지해버리고요. 서양의 제도도 받아들이고 플러스 문물까지 문화나 물건이나 기술까지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게 서양과의 불평등한 조약 때문에 그게 불만이 돼가지고 일어난 거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당시에 메이지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유럽 불평등 조약을 자기들과 체결했던 미국과 유럽에 사절단을 파견을 해요. 밑에 있는 사진 한번 볼게요. 당시 미국과 유럽에 파견된 사절단인데 마치 서양 사람들처럼 이렇게 양복을 갖춰 입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당시에 이 사절단의 대표가 이와쿠라 도모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사절단의 이름을 여러분들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와쿠라 사절단에 포함되었었던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예요. 여러분들 이토 히로부미 아시죠?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저격당한 그 사람이잖아. 바로 메이지 유신의 주역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미국과 유럽에 이와쿠라 사절단이 파견이 돼가지고 불평등 조약을 개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사실 이게 되지는 않아요. 당시 이 사절단이 가가지고 조약을 개정하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서양에 발달된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오게 되면서 자기들이 더 근대화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하나의 공부를 하고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막 얘들아 메이지 유신 추진되면서 사회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잖아.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조선하고 이제 외교를 할 때 우리 이제 왕도 생겼고 우리 서양식으로 다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랑 앞으로 외교 관계 이전과 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한번 바꿔보자 라고 일본이 조선에 먼저 제기를 해요. 근데 조선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러는 일본이 이제 낯설고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을 요구를 했는데 조선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전과 똑같이 외교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어차피 조선이 지금 우리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저 조선 정벌해버리자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걸 얘들아 바로 정한론이라고 불러. 정한론, 정복하자, 한반도를 정복하자란 뜻이야. 한반도 조선을 정복하자고 하는 주장. 이게 제기가 되면서 이제 일본이 조선을 또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본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 정책 한번 비교를 해볼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양무운동이잖아. 그거 추진했던 한인 관료 중에 이용장 대표적인 사람이야. 한번 보면 중국의 문물이나 제도는 서양보다 우세하나 중국이 스스로 강해지려면 외국의 이점을 배워야 한다. 외국의 이점을 배우려면 외국의 좋은 기술, 특히 무기 제조 기술을 중국의 것으로 완성해야 된다. 중국의 문물 제도는 서양보다 우수해. 근데 우린 기술이 부족하니까 서양 것을 받아들이자. 중국 거는 그대로 냅두자란 거잖아. 중국 거 우세하다. 중체. 중국 걸 기본으로 하고 서양 거 사용하기만 하자. 서용.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주장 한번 볼게요. 자, 문명에는 한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는 문화들, 그런 거 문명이라고 하는 거야. 밖으로 드러나는 사물과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이 있는데 밖으로 드러나는 사물, 무슨 말이냐면 요거 기술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 요거는 제도나 사상을 의미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문명은, 즉 기술은 취하기가 쉽다. 기술은 받아들이기가 쉽다.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문명은, 즉 제도나 사상은 찾아내기가 어렵다. 문명화를 꾀하는 데는, 문명화 여기서 말하는 건 근대화야.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양처럼 바뀌기 위해서는 어려운 쪽을 먼저 하고,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쪽, 찾아내기 어려운 거는 제도나 사상이야. 제도나 사상을
먼저 받아들이고 쉬운 쪽을 나중에 해야 된다. 기술은 나중에 해야 된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서양의 제도나 사상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의미야. 즉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 가지고 신분제도 폐지하고 서양에 있는 입헌군주제 다 받아들이고 한 거잖아. 즉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체서용론을 주장해서 서양의 과학이랑 기술만 받아들이자고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문명개화론 모든 문명을 다 근대화하자라고 해서 서양의 사상과 제도까지 도입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서로 좀 비교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항하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 한번 볼게요. 187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연표 한번 그려볼게. 흐름 1863년에 고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습니다. 집권하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병제, 병호, 신척까지 있었어. 그지? 1871년에 신미양요 있었고 병제, 병호, 신. 그 다음에 척합이 막 건립되면서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하고 있는 와중에 1802년 뒤 187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종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고종이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걸 얘들아 어려운 말로 고종이 친히 직접 정치를 한다라고 해서 친정이라고 해. 고종의 직접적인 정치, 고종의 친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1875년에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고요. 그리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강화도 조약의 체결 배경 한번 보면 국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합니다. 실각은 여러분들 정치 권력을 잃었다라는 뜻이야. 정치적 권력을 잃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고종이 이제 이게 고종이야. 고종이 성인이 돼서 직접 정치를 하는 친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1873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고종의 와이프, 고종의 부인이죠. 명성황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성황후는 여러분들 성이 민씨예요. 민씨. 그래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고종의 부인의 집안 민씨 세력이라고 합니다. 명성황후를 비롯한 고종의 부인 집안 민씨 세력이 정권을 같이 고종과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잃었으니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아니라 고종과 민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조건 맞기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면서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조금씩 다른 쪽으로 변화하게 되는, 즉 대외 정책이 변화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 당시에 조선에서는 개국 통상론이 대두가 되는데 개국은 국가를 연다란 뜻이야. 10개자를 씁니다. 국가를 열고 다른 나라와 상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청나라에서는 양무운동이 진행되고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거의 영향으로 우리도 이제는 서양과 손을 잡고 문을 열고서 교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주장이 나오게 된 거고요.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 오경석이라고 하는 사람, 유홍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개국통상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문을 개방하고 서양과 통상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개국통상론을 주장했던 사람들, 이 세력을 개화파라고 합니다. 국내에는 개화파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어. 자, 고종이 직접 정치하고 민씨 세력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고 있고 당시에 마침 개화파도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에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1875년에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운요는 여러분들 일본의 배예요. 당시 이렇게 생겼다고 지금 그림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봤지만 이제 정한론이 제기가 되었잖아. 한반도를 정벌하자, 조선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위해서 조선을 정벌하기 위해서 하나의 일본이 구실로 만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본이 운요를 강화도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개항을 강요했던 사건을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지도 보시면 일본이 이 운요라고 하는 배를
여기 강화도 주변으로 계속 깔짝깔짝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리 해요. 근데 여러분들 너네가 생각을 해봐. 너네 집에 계속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분명히 위협으로 간주가 되잖아. 특히나 국가 간에는 이렇게 허락을 받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뭐 대포를 쏘거나 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조선은 허락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수차례 경고를 날리고 그리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물러가지 않으니까 대포를 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요도 일본의 배도 덩달아서 막 같이 대포를 쏘게 돼요. 그러면서 조선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그냥 먹을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을 구하러 온 건데 너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대포를 쏘다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평화적으로 물을 요구한 건데 이거 너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거지로 막 떼를 쓰면서 너네 우리랑 교역해. 우리랑 통상해. 너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된 거야. 그게 바로 운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자, 강화도 조약의 성격 한번 볼게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성격. 자, 강화도 조약의 성격은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입니다.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다. 자, 조약이라고 하는 건 국가 간의 문서로 합의를 보는 걸 조약이라고 해요. 이전에도 많은 조약이 있었지만 이제 약간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체결하게 된 첫 번째 조약이라는 뜻이죠. 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는 조선이 아니라 일본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성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 이게 불평등한 조약인지를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용을 보시면 밑에 있는 거랑 같이 볼게. 제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스스로 주인이 되는 국가다 라는 뜻이야.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거 너무 좋은 거잖아. 일본이랑 평등하고 그리고 조선은 스스로 주인이 된대. 누가 간섭하지 않는 국가래. 너무 좋은 거잖아. 이걸 이렇게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시한 거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냐면 당시에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부터 청나라한테 사신을 보내면서 청나라에게 책봉을 받고 조공하고 이런 관계였잖아요. 근데 조선이 일본과 이런 조약을 맺어버리면 청나라가 간섭할 것을 일본이 우려를 한 거지. 왜 조선 너네는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이런 거를 먼저 일본이랑 뭐 체결해 뭐 이렇게 할까봐 일본이 아예 조약 첫 번째 조항에 선을 그어버린 거야. 조선은 자주적인 국가니까 청나라 너네는 간섭할 거 없어. 이렇게 아예 선을 딱 못 박아버린 거죠. 자, 조선과 청의 전통적인 그런 관계, 조공받고 책봉받고 이런 것들 일본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부인하겠다. 조선은 자주국이다. 청나라에 간섭 배제하겠다. 없애겠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산 이외에 제5조에 기재하는 2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자, 먼저 부산 옆에 있는 사진 볼게요. 먼저 부산을 이렇게 열기로 하고요. 그리고 2개의 항구를 나중에 추가로 개항을 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여기 지금의 북한이야. 원산과 지금의 우리 인천입니다. 자, 즉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부산, 원산, 인천이 항구를 열게 되는데요. 여길 통해서 이제 일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왜 이 세 곳이냐? 먼저 부산은 일본과 가장 가깝습니다. 부산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침략을 할 의도가 있고요. 물건을 자기네로 빼가기 쉽게.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강화도 통해가지고 인천의 강화도 통해가지고 그 물길 따라 올라가면 바로 서울이 나오잖아. 이거는 조선의 서울과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간섭을 하기 위한 침략하기 위한 하나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원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위에 있는 청나라든 아니면은 또 러시아든 조선 땅이든 뭔가 군사적으로 침략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군사적으로 침략하기 위한 목적에서 또 원산을 개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인 침략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항을 하게 한 거다. 자, 그리고 제7조 한번 볼게요. 조선의 연해도서는 조선의 가까운 바다에 있는 섬과 이런 땅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함을 허가한다. 즉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선의 이런 해안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측량할 수 있다. 이거 어려운 말로 해안 측량권이라고 해. 이거를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조선이 일본의 연해도서, 일본의 해안가를 측량한다는 내용은 없어.
일본만 할 수 있대. 즉 요거는 조선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게 평등한 관계지만 그게 아닌 거잖아. 해안 측량권은 굉장히 요거는 불평등한 조항 중에 하나다. 일본의 군사적인 침략 의도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조선의 해안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은 일본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조선을 침략해 갈 때는 요 땅을 통해서 들어가면 좋고 이 바다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고 이걸 미리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의 그 군사적인 침략 의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10조 한번 볼게요. 일본의 인민이 일본 사람이 조선이 지정한 각 항구 부산? 원산, 인천 개항했잖아. 그지? 거기에서 일본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가 죄를 범한 것이 조선의 인민과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 관원이 재판할 것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본 사람들이 조선 땅에서 조선 사람들과 어떤 싸움이 붙거나 아니면 어떤 범죄 행위가 일어나거나 하면은 그거를 재판하는 거는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 이것도 얘들아 얼마나 불평등해. 일본 애들은 조선 땅에서 조선 사람을 죽여도 재판을 일본 사람이 한다는 거야. 조선 사람이 안 하고. 그럼 자기네들 봐주기가 되잖아. 이건 여러분들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 치해법권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 나라 법이 아니라 자신의 국가, 본국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 그거에 의해서 재판받는 거를 여러분들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얘들아 조선의 사법주권을 침해한 거죠. 조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한 거 플러스 조선 사람이 일본 가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조선법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없어. 이것도 일본에게만 유리한 거란 말이야. 즉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해안 측량권 그리고 영사재판권 때문에 특히나 그런 얘기를 듣는다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강화도 조약에 딸려있는 부속 조약들이 체결이 됩니다. 강화도 조약에 딸려있는 새끼 조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조일 수호조규 부록, 그 다음에 조일 무역규칙이라고 하는 조약들입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 얘들아. 어려운 거 알아. 근데 어떡하니? 외워야지. 외우셔야 돼. 너무 어려워요. 먼저 조일 수호조규 부록 볼게. 자, 여기 있는 내용 한번 보면 자, 제4관 부산항에서 강화도 조약으로 이제 부산 항구가 열리게 됐잖아, 일본에게. 그죠? 일본인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일본인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거리는 부두, 항구야. 부두에서 동서남북 각 직경 심리로 정한다. 심리는 한 4km 정도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부산이 엄청 넓다랗잖아. 엄청 크잖아. 그리고 일본인이 들어오는 항구가 있을 거야. 여기에서 동서남북 해가지고 4km 정도 요만큼만 이제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만 일본인들은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데를 얘들아 거류지라고 불러. 즉 일본인의 거류지가 설정이 되고요. 4km라고 하면 얘들아 빛가람동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가 4km 정도 돼. 한 동네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동 정도. 거기에서만 일본인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7관 일본국 인민은 본국에서 사용하는 여러 화폐로 조선국 인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교환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개항장 안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 화폐, 지들이 본국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유통할 수 있다. 쓸 수 있다라는 말이야. 근데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 너네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 돈을 쓰고 있잖아. 근데 막 갑자기 달러도 쓰이고 일본의 엔도 쓰이고 중국의 위안도 쓰이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 굉장히 경제가 혼란하니까 우리는 하나의 딱 화폐 우리나라 걸로 쓴다고 딱 정해놓은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일본 애들이 지들 편하자고 마음대로 쓰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 혼란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바로 조일 무역 규칙이야. 요건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조선과 일본이 무역할 때 규칙을 정했다라는 뜻인데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제6칙 6번째 규칙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하고 수입할 수 있다. 얘들아 그냥 아무렇지도
이렇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냥 일본 애들이 쌀과 잡곡을 수출하고 수입할 수 있나 보다. 조선 거 가져가서 수출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제한이 없어. 얼마나 할 수 있다라는 제한이 안 붙어 있잖아. 이거는 즉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양곡은 얘들아 쌀과 잡곡을 합쳐서 말한 거야. 양곡을 무제한으로 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조선에 있는 쌀 그냥 무제한으로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제한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제7칙 한번 볼게. 상선을 제외한 일본국 정부에 속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항구에 들어오는 대가로 원래는 다른 나라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세금을 안 낸다라는 소리예요. 일본 선박들 들어오면은 그거는 세금 면제해 주겠다. 이거는 얘들아 나중에 어디까지 적용이 되게 되냐면 그러면 일본 선박에 있는 물건까지도 세금을 안 붙이겠다까지도 확대 적용이 돼버려요. 즉 일본 상품에 대해서 무관세, 관세를 안 붙이겠다라는 것까지 확대가 됩니다. 즉 이건 뭐가 안 좋냐면 너네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나라에 막 루이비통이니 뭐 샤넬이니 온갖 명품 들어오는데 그 본고장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훨씬 비싼 이유는 세금이 붙어서잖아. 너네가 사고 쓰는 나이키 신발이라든가 아디다스 이런 것들 미국보다 더 비싼 거 세금이 붙어서잖아. 세금을 왜 붙여? 우리나라 상품을 그만큼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 똑같이 싼 가격으로 들어오면 외국 것만 쓸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조선은 아직 근대화도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막 점점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온갖 서양 물건이나 일본 물건 들어오고 무관세로 들어오면 일본 것만 팔릴 거 아니야. 조선의 사람들, 조선 상인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받게 된다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조선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받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조일무역규칙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무제한 유출 가능, 그 다음에 특히나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야. 너네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무역규칙, 무가 들어가잖아. 무제한 유출, 무관세. 이거 들어가면 다 무역규칙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조일무역규칙에는 무제한, 무관세. 이거 꼭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의 조약들 한번 볼게요.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 체결. 자,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선과 미국이 수호통상조약을 맺었다. 188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 배경을 보면 조선과 미국이 이런 조약을 맺게 된 배경을 보면요.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 맺고 개항을 한 이후에 미국도 다시 한번 조선에 손을 내밉니다. 신미양요 때 한번 딱 거절당했었잖아. 그 이후에. 근데 이제 조선 개항하니까 미국이 조선과 다시 수교할 것을 추진을 하게 되고요. 당시에 청나라가 조선에게 너네 미국이랑 수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먼저 권유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일본이 조선을 처음으로 개항을 시키면서 일본이 막 조선을 야금야금 이제 먹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 저 위에 있는 연해주에서는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러시아랑 일본을 견제하려고 이제 미국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청나라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지기 2년 전 1880년에 청나라 사람 황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청나라 사람이야. 이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조선에 들어오게 돼요. 유포 퍼졌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 조선책략의 내용을 보면은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한다면, 강토는 대륙이야. 대륙을 공략하려고 한다면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러시아가 지금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대륙을 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 방법은 뭐가 있냐. 오직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어떤 결사를 맺고, 미국과 연합하다.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스스로 강해지는 거를 추구하는 길밖에 없다. 러시아 막으려면은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맺고 결합하고 미국과 연합해야지 스스로 강해지고 러시아 막을 수 있어. 이게 조선의 책략, 방법이야. 라고 이 청나라 애가 쓴 책이 있는데 이게 조선에 들어와요. 그럼 조선에서 이거 괜찮네. 청나라도 마침 권유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한번 미국과 조약 맺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체결된 게 조미수호통상조약입니다. 자, 조미수호통상조약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얘들아.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맺은 조약 중에 관세 부과가 들어가 있어.
아까 조일무역규칙에는 일본 상품 들어올 때 무관세였잖아. 근데 조미수호통상조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품이 들어올 때 관세를 붙인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 조미수호통상조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조미수호통상조약 내용에는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거중조정이 뭐냐면 거중이 중간에 선다란 뜻이야. 중간에 서서 조정, 말 그대로 조정해주는 거. 무슨 뜻이냐? 조약을 맺은 국가가, 즉 지금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었잖아. 제3국, 조선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약을 맺은 상대국이 중간에서 해결을 주선해 준다라는 거야. 즉 만약에 조선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이랑 뭔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미국이 중간에서 그 해결을 도와준다라는 거죠. 이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조항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니까 이거 좀 기억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최애국 대우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최애국 대우, 이것도 좀 알아둬야 돼. 최애국 대우가 무슨 뜻이냐면은 한 국가가 제3국에 부여한 권리와 이익을 상대국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 조선이 미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게 어떤 권리와 이익을 부여를 하면은 이 미국에게도 동일하게 그 권리를 주겠다라는 소리야. 즉, 이거는 조선이 미국에게 해주는 거예요. 조선이 미국에게 최애국 대우를 해주는 거야. 조선이 미국을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우해줄게. 이런 뜻이야. 만약에 조선이 나중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프랑스랑 어떤 조약을 맺었어. 근데 거기에 되게 좋은 조항이 있어.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최고의 혜택을 부여해줘야 되니까 그 조항을 자동적으로 동일하게 부여해준다라는 소리야. 앞으로는 조선이 앞으로 어떤 국가 어떤 조약을 맺든 간에 좋은 조항은 자동적으로 동일하게 미국에게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안 좋냐면은 조선이 최애국 대우를 받는다는 내용이 없어. 이거 불평등한 조항이야. 그리고 영사재판권 역시나 미국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미국 사람이 조선에서 어떤 사건을 저지르게 되면은 그 사건은 미국 법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최애국 대우와 영사재판권 인정 때문에 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이것도 역시나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그리고 이 또 다른 성격을 보면은 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서양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럼 이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외국 최초는 일본이랑 체결한 강화도 조약이고, 그리고 서양 최초는 미국과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이라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 이거 많이 구분돼가지고 나오거든. 헷갈리면 안 돼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통틀어서 외국 최초는 일본, 서양 최초는 미국. 자, 이런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에 서양 각국이랑 이제 조약이 체결되는데요.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런 각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과 조선은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이런 통상조약들, 최애국 대우 같은 것들을 인정했던 불평등한 조약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양 애들과 그리고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조선에는 이런 외교관들이 들어오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외교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 국가의 외교관들이 우리나라에 파견이 되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관들도 우리가 외교를 맺은 국가들로 다 파견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야.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파견이 됐고요. 이렇게 파견된 대표 외교관들을 얘들아 영사라고 불렀어. 그래서 얘들아 치해법권을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게 그 영사들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해서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렇게 외교관들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다까지 해서 오늘 내용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는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깊숙이 외우셔야 돼. 달달 외우셔야 돼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할게요.